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4월쯤에 이 자리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날 사용한 장표를 다 뺐습니다. 예,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강의가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하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한 70장 준비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또 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온라인으로도 또 나간다고 하시니까 예,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목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디지털 전환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현재 자기 비즈니스에 좀 집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좀 강조한다면 디지털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도 하시지만 크리에이션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뭐 디지털 전환 기술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A, B, C, D, I, F 이렇게 해봤는데 AI, 특히 오늘은 이제 AI인데 AI는 주로 인파워링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힘이 센 회사들이 더 힘이 세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SK 이노베이션이 만약 기존에 힘이 세다 그러면 더 힘이 세지기 위해서는 AI 테크놀로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기술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경우는 조금 많은 기대감을 줬지만 이런 순수한 피어 투 피어 네트워킹 방식이 상당히 디스럽팅해요. 기존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수는 있는데 너무나 좀 아이디어하지 않나. 그냥 공상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그런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성공 사례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외에 뭐 클라우드, 데이터, IoT, 핀텍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BCD 이렇게 가니까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술 중에서 인파워링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AI를 특별히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AI의 정의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작년 4월에 왔을 때는 요 정의를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작년 한 8월부터 제가 논문을 하나 써가지고 인공지능의 정의가 들어가는 그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는 기계와 인간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아주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조금 제가 좀 덧붙인 거라면 인간과 환경을 좀 추가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고, 그 지능이라는 건 뭐냐? 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능입니다. 지능의 정의를 이번 기회에 학자들이 참 고심해서 여러 가지 지능의 정의를 했는데, 이 알버스라는 분이 지능과 성공이라는 걸 정의를 1991년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능의 정의이고 인공지능의 정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만약 거기에 숟가락을 더 올려놓은 거는 이제 인간과 환경, 그동안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우리 인간 그 자체도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들고, 그다음 우리의 환경.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경, 인프라 같은 것들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회사 내부의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데 인공지능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가 상당히 많이 잘못돼 있어요. 이것은 비즈니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정책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칩니다. OECD가 2017년 10월에 한국에 왔는데 회의를 했었는데 제가 우연히 참가를 했어요. 거기서 OECD의 그 인공지능 정의가 당시 이거였어요. Machines performing human-like cognitive function. 단어가 몇 개죠? 한 6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 6개 단어 중에 한 3개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냐면 일단 휴먼 라이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닮은 것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지적인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자체가 하나의 머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아까 제가 방법론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인공지능은 그냥 학문 이름이고 방법론 이름이지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한다, 뭐 인공지능이 뭐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들이 다 좀 잘못된 말이다. 뭐 물리학이 인류를 지배한다, 경제학이 인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방법론이 인류를 지배한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OECD의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OECD는 선진국의 어떤 정책을 정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인데 그러한 기구에서 인공지능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인공지능 정책이 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라고 OECD 분들한테 조언을 줬는데 역시 OECD가 정말 대단한 기관인 것이 처음엔 2017년엔 틀렸지만 2018년에 상당히 고쳤어요. 이미 AI 정의를 이것이 이제 뭡니까? 어떤 시스템에게 펑션을 주는데 그들이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적절히 행동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한다. 사람처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그니티브라는 말을 여전히 사적으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릇을 여기 아까 제가 세 단어가 틀렸다 그랬는데 여기 좀 들어가 있죠. 근데 2019년에는 완전히 이제 더 좋은 정의로 OECD가 바꿔갑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의 정의를 한번 OECD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면 AI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머신 보이스 시스템인데 인간이 어떤 오브젝티브를 주면 그거를 잘 수행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기계 인간 환경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론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닐슨이라는 사람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정의가 여기입니다. 이걸 그냥 쓰라고 제가 OECD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쓸데없이 코그니티브랑 하나 더 넣었어요. 원래 무슨 답할 때 하나 잘못된 단어 하나 더 넣으면 틀리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하지만 OECD가 또 2019년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AI의 정의를 좀 잘못 알고 계셨다면 그 부분을 좀 알고 잘 교정해 나가시고 계속 좀 더 나은 과학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러느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4,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는 로봇이 요즘은 말이 없죠. 거의 실패를 한 겁니다. 왜? 이게 휴먼 라이크한 기계잖아요. 사람 같은 그런 로봇. 여기 보시면 2018년 10월 주간 아사히 기사인데요. 페퍼가 2015년 8월에 나왔어요. 가을에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과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2018년 가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85% 이상이 재계약하지 않았다. 손정희 회장님이 올해 조금 낮았다고 하는데 작년까지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AI 기업에 많이 투자했는데 거기가 잘못 투자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을 어떤 사람 닮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이 많았고, 그다음에 특이점이 와서 앞으로 뭐 2030 몇 년, 2040 몇 년 특이점이 와서 뭐 인류를 뭐 인공지능이 지배한 이런 약간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사이비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을 비즈니스맨이 갖고 있으면 사업에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2014년 8월에 머니투데이에 휴먼 로봇 시대는 멀었다라는 글을 썼는데요. 당시에 소프트뱅크 페퍼가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2015년 아까 가을에 나왔다 그랬는데, 근데 페퍼의 이러한 그 영상을 보니까 휴먼 라이크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인공지능의 기본 정의를 잘 모르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하고 있구나. 무슨 뜻입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MIT의 지보라는 것도 당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글에서 좀 실패할 거라고 썼어요. MIT 출신이 다 성공할 리가 없겠죠. 세상에 어느 학교 출신이 뭐 그 학교가 훌륭할 수는 있어도 그 학교 출신이 모두 비즈니스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뭐 비즈니스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당시에 2014년이네요. MIT의 지보라는 이런 로봇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팔고 있었지만 제가 이 글에서도 역시 실패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념이 휴먼 라이크한 사람 닮은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란 뭐냐면은 어떠한 합리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챗봇은 어떤가요? SK 이노베이션은 챗봇을 만들고 계시나요?
진짜요?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잘 될 리가 없죠. 예, 챗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안 돼 있는데 왜 챗봇을 왜 만드세요? 그것도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수들이나 하고 논문이나 쓰는 거죠. 챗봇은 아직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니드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을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SK이노베이션의 챗봇을 누가 개발해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개발해 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챗봇이 있나 한번 꼭 봐주세요. 예.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해줄 챗봇을 개발하는 그 회사에 어떤 AI 회사가 있다면 그 AI 회사가 홈페이지에 자기네 회사 챗봇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놨는지. 우리나라에서 챗봇을 제일 많이 만들었다는 회사들의 제 홈페이지에 다 가봤어요. 왜? 제가 배우기 위해서. 예. 왜? 정말 멋진 챗봇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얼마나 우리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겠습니까? 콜센터를 자동화할 수 있고요. 얼마나 좋을까요? 당분간 그건 어렵습니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완전 자동화된 챗봇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히 중요한 업무만을 구조화한 그런 이른바 카드봇이나 검색봇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냥 객관식으로 골라가지고 가는 것들. 그런 챗봇은 가능해요. 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진다? 거의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대화는 많이 하시나요? 구글 어시스턴트나 애플 시리? 대화 오래 못 하시죠? 애플의 아이폰 시리가 언제 나왔습니까? 2011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벌써 9년이나 됐어요. 스티브 잡스 살아계실 때 나왔지만 우리 9년 동안 참아줬지만 잘 대화 못하죠. 그때도 내일 아침에 몇 시에 깨워줘는 해줬고요. 어떤 음악 틀어줘는 그때도 해줬고요. 9년 전에도. 오늘 날씨 어때 해줬고요. 올해 지금 9년이 지난 오늘도 결국 그 정도 하고 있죠. 앞으로 9년 후에 달라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사실 9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9년은 너무 길죠. 우리가 어떻게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 기술을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인공지능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챗봇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챗봇이 잘 안 된다는 걸 미리 알았던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챗봇을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비싼 돈을 두고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나 그걸 해준다고 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이 샌드버드라는 회사는 작년에 1,200억 정도를 펀딩을 받았는데요. 2017년에 한겨레 신문에 이 김동신 대표가 그를 인터뷰한 걸 봤는데 챗봇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국에도 이렇게 실력 있는 젊은이가 있고 용기 있는 젊은이가 있구나. 대부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챗봇이 되고 챗봇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에서 챗봇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샌드버드라는 회사는 챗봇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메시징 API를 만들고 그래서 회사가 채팅창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API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제가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적절히 행동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좀 더 경제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합리적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걸 좀 더 공학적으로 표현하면 최적화하는 AI를 하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AI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무 영역이나 여러분들 사업부 영역에서 최적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잡을 때 그때 비로소 AI의 시작이 가능해요. 무슨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려던 어떤 여러 일에 하시는 일에 여러 어떤 퍼포먼스 오브젝티브가 있겠죠. 그것 중에 어떤 중요한 퍼포먼스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더 최적화할 것인가를 잘 찝어내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레셔널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고 베스트 아웃컴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적화 이론을 잘 아셔야 돼요. 최적화 이론은 굉장히 우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뭐냐면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최적해를 구할 수 없는 즉 다루기 어려운 영어로는 인터랙터블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MP 컴플리트 또는 MP 하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많이 연구해서 1970년대 이미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 어워드를 여러 학자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적화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놨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들 되게 힘드시죠? 여러분들 인생도 좀 힘드시죠? 언제 결혼해야 될지, 결혼한 사람이랑 취소해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되게 복잡한 이유가 그게 다 컴퓨터가 좋아진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최적화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충 풀죠. 그죠? 대충 푸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 방법론이 요즘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기업에서 또는 인생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풀려고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서 걔가 완벽하게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이라는 것도 비선형 최적화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AI 방법론이 나온다고 해도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의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최적화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최적화를 못 구하는 방법론이에요. 최적화를 못 구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실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퍼펙트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데 잘하는 거죠. 잘하는데 실수를 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서 어떤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고 할 때 잘하면 되고 실수를 좀 가끔씩 해도 괜찮아. 그런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실수를 하면 큰일 나. 이런 분야에는 되도록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또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도메인을 잘 정해야 되고 도메인에 따라 휴먼과 AI를 잘 섞어서 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SK이노베이션은 저 회사 이름 진짜 사람들이 다 제일 멋지다 그러잖아요. 너무 멋진 회사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어떠한 또 임파서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더 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하는 그런 근미래 사회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민감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민감하게 관찰하시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거지. 뭐 2030년에 특이점이 온다, 뭐가 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틀리거나 거짓말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히려 순간순간 적응해 가면서 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어떨까요? 일단 자율주행차는 오늘 현재 매우 소식이 안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한 내용은 빼고 새로운 내용만 말씀드리면 올해 3월에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자율주행 트럭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았죠. 그 CEO가 미디엄에 쓴 글이에요. 자기가 창업을 했을 때 처음에 이 타임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줄 알고 자기가 자율주행 트럭 회사를 창업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언제쯤 완전 자율주행 트럭이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인간의 어떠한 운전 수준이 L3라면 영영 우리 인간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만약 L1이면 좀만 견디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 스테판 셀스 악스마허는 적어도 L2 이상인 것 같아 나는 오늘 회사를 접겠다. 왜 여기 L2까지 올라가려면 10년 정도 필요한데 10년 정도 있으면 회사가 다 망한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2020년 12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정말 너무 위대한 분이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는 안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저는 아마 2020년대에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덕트나 서비스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문인 건 맞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람이 타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에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그동안 한 4, 5년 이상 주장해 왔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맞았어요. 여러분들 옛날 기사 한번 보세요. 2016년에 완전 자율주행차 된다, 17년에 된다, 18년에 된다,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5, 6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경정 교수는 굉장히 비관론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하면 되게 억울해요. 저는 2005년에 한국정보과학회지에다가 MMORPG와 인공지능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바둑 시스템,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바둑을 인간 이창호 구단 또는 이세돌 구단 같이 그 최고의 인간 지성 바둑 지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이미 있다라고 저는 2005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오히려 쉬운 문제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바둑을 절반 정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바둑은 인간조차도 배우기가 어렵죠. 인간이 배우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오히려 인공지능이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바둑은 좀 실수해도 괜찮죠. 알파고도 이세돌 구단과의 4국에서 실수를 크게 했고요.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한다고 우리가 메시 같은 선수가 페널티킥 못 넣으면 메시 욕하지 않죠. 오히려 귀엽죠. 좀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실수를 스포츠나 이런 데서 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퀀텀 컴퓨팅 작년에 구글에서 이런 퀀텀 컴퓨터를 10월 달에 발표하면서 기존의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10억 배 이상 빠르다. 기존의 IBM의 슈퍼컴퓨터가 10,000년 걸리던 계산을 우리는 몇 분입니까? 여기 3분에 한다. 뭐 이렇게까지 발표했죠. 이렇게 만약 정말 퀀텀 컴퓨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위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적응해서 보셔야 된다. 물론 퀀텀 컴퓨터도 현재까지 비즈니스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걸로 돈을 벌겠다는 것까지는 적어도 앞으로 2, 3년은 아닙니다. 그럼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되는가를 간단히 보면 인공지능은 그동안 주로 제조나 의료나 이런 환경 이런 분야의 프로젝트로서 용역적인 프로젝트로서 가치를 창출해 왔죠. 그래서 프로젝트 AI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 AI를 개발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그 베네핏이 크면 그 기업이나 각 산업 또는 국가, 정부에서 이런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AI, 금융시장. 많은 AI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곳이 이제 파이낸스죠. 돈 벌기 제일 쉽죠, 사실 AI로. 그동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매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유통 컨텐트 광고 플랫폼. 여러분들 뭐 잘 하시는 구글의 유튜브 광고라든가 또는 페이스북의 광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 AI화 되어 있죠. 그래서 30대 벤처 CEO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막 구글과 페이스북 칭찬 엄청 해요. 왜냐하면 벤처들은 처음에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마케팅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4, 5년 전에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면 다 타겟팅을 제가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연령대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요즘 벤처들은 페이스북 광고할 때 전혀 타겟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광고 콘텐츠만 올려놓으면 페이스북이 한 2주 정도 알아서 광고를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 학습된 모델이 잘 최적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광고비도 줄어들고요. 상당히 많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최근에 제 대학 동기가 한 1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자 해서 제 연구실에 왔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친구가 뭐 옛날부터 비즈니스를 했던 친구인데 야 내가 돈 좀 벌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사몰을 운영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만 파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은 상당히 인스타그래머블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이쁘게 자기의 쇼핑몰을 만들었고요. 야 내 고객은 무조건 세 군데서 와. 유튜브 광고에서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광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로 내 고객이 유입되는데 그래가지고 반응을 5%가 한대요. 물건을 사거나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의뢰를 한 게 이거를 2자릿수로 좀 늘려봐달라 라는 그러한 그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바빠서 이제 8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회사는 이미 카페24라는 데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푸드라는 회사가 룰을 만들어줬더라고요. 그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고 이런 여러 가지 쿠키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보고 이 사람한테 팝업을 띄워, 이 사람한테 어떤 프로모션을 띄워. 그래서 회사로선 4가지 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방문자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소셜 미디어에서 들어오면 이 사람의 데이터를 봐서 4가지 액션 중에 하나를 올리는 건데요. 경영진도 이 룰을 만들지 않았대요. 그 자사몰 경영진이, 제 친구가. 누가 만들었냐면 이푸드라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낸대요, 이 회사에. 근데 이제 5%의 퍼포먼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래? 근데 그동안 몇 번이나 들어왔어? 그랬더니 1000만 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앞으로 해줄 거 뭐냐면, 그래? 그럼 이푸드가 준 룰이랑 우리가 그 1000만 개를 잘 학습해가지고 룰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그 룰로 한번 돌려보자. 제가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내에 하겠죠. 그러니까 8월 중에 아마 그런 룰을 러닝을 할 거고요. 그럼 그 룰을 한번 돌려봤는데 7%가 나온다, 9%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그 룰을 이제 제공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푸드라는 회사의 시스템을 쓰긴 하지만 룰을 바꾸는 거죠. 그럼 5%가 9%가 될 수 있으면 회사는 이제 더 돈을 벌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하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딥러닝이나 강화학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룰을 만들지 않고 또 더 최적화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AI라는 건 더 최적화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자사몰을 운영하는 그 제 친구가 이제 새로 온 고객의 어떠한 액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푸드라는 회사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제 친구가 들었는데 이 회사도 일종의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왜? 휴먼 룰을 집어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이 이제 인덕티브 러닝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친 데이터입니다. 사실 오늘 저 골프 치고 왔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골프 치는데 언제 골프를 치는지 언제 골프를 안 치는지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걸 인덕티브 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 회사에 1000만 개의 기록이 있대요. 이걸 다 쓸 수가 없죠.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그 아마 최근 10,000개 정도 쓰겠죠. 그럼 그거를 저희가 러닝을 해보면 이런 룰이 나올 수 있죠. 어떤 고객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면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20대고 이렇게 만약 뭐가 데이터가 되면 이 사람한테 팝업을 띄워, 이 사람한테 뭘 해줘. 이런 룰을 한번 저희가 제너레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룰을 제너레이션하는 방법론은 여러분들 로그 같은 것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공부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제일 중요한 인공지능의 이슈는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산업이 창출될 것이냐.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파이낸스하고 마케팅하는 인공지능은 요즘 많이 그동안 지난 과거의 인공지능이라면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산업이 창출되는 그런 인공지능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의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미국 회사 코그넥스에 작년에 한 2,200억 정도에 인수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쓴 논문은 이 수아랩이 미국 기업에 한 2,300억에 인수됐는데 수아랩은 이런 제조기업의 자동 품질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 회사 코그넥스에 잘 팔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연구실의 판단은 잘 팔았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제조기업의 어떠한 품질 관리하는 솔루션은 아직은 제너럴라이즈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서 사용된 그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회사에서 바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AI에 비해서 돈 버는 방법의 맨 위쪽. 옛날 얘기죠. 사실. 그래서 수아랩은 차라리 이런 코그넥스라는 회사에 잘 팔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더 큰 기업에 인수되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 잘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뷰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작년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이 사람의 손가락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아산병원이랑 같이 뼈 나이를 예측하는 AI를 개발했는데요. 뷰노라는 회사가. 그 아산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뼈 나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삼성병원이나 다른 서울대학병원 엑스레이도 인식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할 것 같죠? 네, 사람의 손가락 비슷하잖아요. 그죠? 엑스레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뷰노 같은 회사는 한 회사랑 했던 한 병원이랑 했던 AI 모델이 다른 회사에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수아랩보다는 더 버틸 만한 회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의 기술의 특징을 보고 그 산업의 특징을 봐서 어떤 것이 돈이 되고 어떤 것을 이 AI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잘 보실 수 있는 어떤 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뷰노라는 한국 회사는 다른 회사에다 아직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플랫폼으로 계속 한번 달려봐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드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리드는 어떤 회사냐면요, 토익 점수를 빨리 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드에 가셔서 토익 문제 한 몇 개 풀어보시면 여러분 토익 점수를 예측해 줍니다. 너 몇 점 맞겠네. 그럼 약간 기분 나쁘시겠죠?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 계속 이제 문제를 더 풀어보시는 건데요. 기본적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로서 토익 문제를 하는 건데 여기서 쓰는 방법론은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거의 창업 초기부터 썼던 방법론과 비슷하죠. 아마존은 지금 뭐 3,000조가 됐다면서요. 아마존 주식 좀 살 걸, 그죠? 불과 한 5년 전에 한 300조 아니었나요? 근데 어쨌든 10배 올랐네요. 뭐 저는 네이버 주식을 상장한 지 이틀 만에 며칠 만에 팔아가지고 제가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1억 벌었거든요. 18년 전인데. 근데 오늘 팔았으면 한 2천억 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주식이 한 상장하고 한 1,000배에서 2,000배, 한 4,000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죠. 근데 이제 이런 아마존은 1995년 창업이죠. 근데 1996년, 7년 때부터 벌써 이런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으로 추천을 하죠. 그죠? 아마존 들어가시면 추천 잘하죠. 넷플릭스 가도 추천 잘하죠. 이 추천하는 방법론 아세요? 이게 뭐냐면 컬래버레이트 필터링이라는 방법론이에요. 이걸 영화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영화 6개가 있고요. 여기 사람 5명이 있습니다. 재밌는 영화에 5점을 줬고 재미없는 영화에는 1점을 줬습니다. 김이라는 사람이 아직 5번이나 6번 영화를 아직 안 봤어요.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5번을 추천하시겠어요? 6번을 추천하시겠어요? 5번. 예. 선물 드리십시오. 예, 오늘 계속 리액션을 주시는 분들, 맞는 리액션을 주시면 저 선물을 드립니다. 틀린 리액션은 죄송하지만 좀 가려서 드릴 거고요. 틀린 질문은 무조건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질문엔 틀리고 맞는 게 없으니까요. 5번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김과 제일 비슷한 사람이 B죠. 그래서 B가 5번 영화에 5점을 주고 6번 영화에 1점을 줬기 때문에 5번 영화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못해요. 이 코릴레이션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과 수학 좀 배우시면 코사인만 계산할 수도 있어도 가장 비슷한 사람을 일단 찾아낼 수 있고 그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다 이 방법론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 한국 기업 리드도 이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게 영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익 시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은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이 된 거고요. 5번은 시간 걸려 오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리드에 들어가시면 좀 피곤한 게 계속 틀릴 만한 문제만 내주는 거예요. 좀 짜증나고 좀 엄격한 선생님 같이 느껴진대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문제 추천 잘못하면 큰일 납니까? 아니죠. 가끔 좀 쉬어가는 코너로 생각하겠죠. 고객은. 하지만 이 사람과 가장 비슷한 실력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게 풀었던 문제, 그 문제를 계속 추천하면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죠.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또 틀렸던 문제를 계속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리드가 계속 토익 시험 문제에 빨리 올라가는 그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AI가 뭐 하는 거라고요?
최적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돈을 벌죠. 그 다음에 토익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직장을 갖거나 승진하거나 할 때 필요한 토익 점수죠. 그러니까 돈과 결부되죠. 그래서 AI라는 것은 지금 AI 기술의 특징을 잘 알고 이것을 어느 분야에 잘 적용해서 돈 되는 또는 고객이 돈을 낼 만한 분야에 잘 적용하는 회사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뷰노나 리드 같은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실제로 리드는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뷰노는 저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해도 좀 덜 죄송한데 리드는 제가 최근에 이제 도와주고 있어서 사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데이터 이펙트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 옛날에 네트워크 효과, 인터넷 3차 산업혁명 때는 네트워크 효과란 말을 했죠. 그래서 더 많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라인을 잘 안 쓰는 이유는 한국에서 카카오에 더 많은 친구들이 물려 있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효과죠. 그럼 이제 데이터 효과라는 건 뭐냐? 지금 인공지능으로 잘하는 회사들은 데이터가 쌓여서 더 힘이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하루빨리 더 잘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해 나가면서 데이터 이펙트를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경쟁력과 가치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네이버 1998년 창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 누구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네이버 못 만들죠. 예.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났잖아요. 예. 지금 인공지능 회사 아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회사를 따라갈 방법이 없겠죠. 리드 같은 회사를 따라갈 방법이 없겠죠. 리드는 지금 토익만 하지 않고 이제 토플, SAT, 뭐 ACT, 공무원 시험 이런 데다 막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계속 하나의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국의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영국의 딥마인드는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 찾았어요. 멋지긴 해요. 멋지긴 하나 돈을 못 벌어요. 하지만 리드는 안 멋질진 몰라도 그 하나의 엔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해나가 여러 분야에 진출하면서 돈을 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업은 이런 데이터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런 제가 칼럼을 최근에 썼고요. 그다음에 근데 인공지능은 또 데이터 없이 개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일단 이런 컬럼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즘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뭐 4차 산업혁명용 뉴딜, 데이터 댐, 뭐 디지털 댐, 뭐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데이터를 무조건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SK 이노베이션도 AI에 의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기존 데이터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AI 시스템을 여러분 먼저 설계를 하세요. 그러면 그 AI 시스템이 받아먹어야 될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를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가 하는 뉴딜도 데이터를 만들고 막 인형 눈 붙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형 눈 붙일 때가 아니라 차라리 AI 뉴딜을 해야죠. 그래서 각 산업 부문에서 사회 부문에서 최적화해야 될 목표를 잘 만들고 최적화해야 될 목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 시민 사회와 고객이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돼라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 최적화 목표가 정해지면 AI로 그거를 잘 구현해 나가는데 그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 데이터를 그때 만들거나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의 목표, 그 다음에 최적화의 목표, 그 다음에 걔가 AI의 데이터가 필요한가. 알파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알파고는 데이터를 학습했죠. 기존의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나온 알파고 제로는 왜 제로란 말이 붙었냐면은 기보를 학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내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또 그냥 사족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나타날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하나의 영역은 디지털 미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미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상태, 건강, 기억, 지식, 재무, 행복도 같은 것들을 실시간 관리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고
아마 10년 내에 이런 회사들이 세계 10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이카본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준왕이라는 분이 이 게놈 쪽 베이징 게놈 연구소라는 걸 창업해서 큰 돈을 번 젊은 박사인데, 이분이 인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게놈 정보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료기관의 의료 정보, 개인생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는 그러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과 얼라이언스하고 미국의 페이션트 라이크 미라는 60만 명의 환자 정보를 갖고 있는 회사도 사실상 인수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기가 막히게 이 회사의 포텐셜을 보고 이 투자를 취소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하루하루가 좀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벌써 언제 소식이냐면 작년 4월 소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첨단 분야에,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올해 2월에 나온 중국에서 나온 에이다 케어라는 연구인데, 이것도 역시 무슨 연구냐면 인간의 어떠한 그런 헬스 정보를 다 축적해서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어드바이스하는 그러한 AI 모델을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이건 영국의 딥마인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디지털 비즈니스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포춘지 기사인데요. 당시는 한국이 3차 산업혁명, 그때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지만 포춘지 기자가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라고 그래서 정말 한국에 없는 게 없다. 전 세계에 없는데 한국에서는 여중고생들이 지하철역에서 싸이월드라는 걸 한다. 2004년에. 그때 스마트폰도 없을 때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막 다운로드해서 본다. 그래서 한국이 어떠한 인터넷이 앞서 빨라 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 산업이 발달해 있어서 완전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가 된 상태였는데요. 한국은 지금 사실 좀 안 좋죠. 모빌리티 서비스도 한국은 우버 안 되는 나라는 거의 다녀보시면 한국밖에 없고요. 그죠? 작년에 타다가 이제 중지되기도 하고, 원격 의료나 이런 것도 중지돼서 상당히 많은 한국에서는 지금 2004년만 해도 한국에 없는 게 없는 그러한 어떤 많은 것을 실험하는 그런 앞서 나가는 국가였다면,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다행인 것은 하필이면 알파고가 한국에 왔죠. 2016년 3월에. 그래서 한국이 인공지능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서 한국에 은근 인공지능 분야에 강한 기업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제가 아까 네이버 얘기도 했지만 전자상거래, 뭐 키워드 검색 광고, 휴대폰 소액 결제, 제가 모빌리언스의 창업주주입니다. 그래서 모빌리언스 아시죠? 휴대폰 소액 결제. 왜 그런 우리나라 최초 모델이에요. 그런 회사가 왜 처음 나왔겠어요? 한국이 인터넷도 발전돼 있고 모바일 이동통신도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결합한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게 나오니까 넥슨과 NC소프트 같은 그러한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번 거죠. 그 다음에 싸이월드 도토리가 팔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결제가 나오고 어떠한 인프라가 좋아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또 결제가 붙고 그 결제를 통해서 다시 또 돈을 벌고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 지금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다날이나 모빌리언스가 세계 최초 모델이었지만 한국 특허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하지 못했고요. 네이버는 중국에 가가지고 9게임을 인수해서 한국에서 네이버와 한 게임이 합병돼서 NHN이 성공한 그 모델을 중국에서 그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누구한테 졌냐면 텐센트한테 졌습니다. 텐센트가 그래서 지금 세계 10대 기업이 됐죠. 싸이월드도 어떻습니까? 세계 6개국에 나갔었지만 페이스북에 졌어요. 안타깝죠. SK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그래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1999년, 2000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강의 끝나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님이 인터넷에 많이 투자했죠. 싸이월드 사줬죠. 엠파스 사줬죠. 재벌 기업에서 이렇게 인터넷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많지 않죠. 근데 아깝게 그래서 그때 최태원 회장님은 감이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회사가 앞으로 세계 10대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 지금 세계 10대 기업 한 10개 중에 한 9개 애플이랑 삼성전자 빼고 인터넷 기업입니다. 예. 그 안에 우리나라에 사실 싸이월드가 들어갈 수 있었죠. SK 거고 그죠? 아까워요. 정부가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 민간의 힘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뭐 SK 이노베이션이 됐던 스타트업이 됐던 그걸 벤처라고 부르던 그런 인공지능에 기반한 많은 비즈니스들이 크리에이션, 아까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싫어한다는 게 약간 그런 의미인데요. 예, 그렇게 크리에이션에서 세계 10대 기업, 20대 기업이 앞으로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 경제 참여 전략 했었는데요. 용역 중심 회사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떤 AI 회사 상장돼 가지고 그냥 엄청 마이너스 나갔죠. 제가 페이스북에 미리 그걸 경고하려고 그랬었는데 참았어요. 예. 또 그 회사가 같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역시 제 가설이 맞았어요. 용역을 하는 회사는 그렇게 뭐 부가가치 높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AI 회사라 하더라도 이 회사가 용역을 하는 회사냐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닮은 로봇, 뭐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완전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완전 자율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블록체인도.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비즈니스를 결합해서 보시는 눈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이제 하지만 한국이 어떤 행운이다. 아까 알파고를 하필이면 한국에서 왜 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20년 뒤에 2040년 SK그룹도 아까 말한 세계 10대 기업이 될 수 있었다니까 싸이월드 하나만 잘 키웠어도요. 우리가 그걸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그건 세계 10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들의 동향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싸이월드가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잘 인식하시고 또 글로벌로 갈 때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시 너무 많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슬라이드는 제가 놓고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제 경전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제 강의가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인공지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인공지능 포기하세요. 예, 저처럼 쉽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강의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나는 이거 인공지능 그냥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 3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AI는 지금 다 발전한 게 아니라 눈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청각이 좀 발전했어요. 제가 오늘 제가 한 강의 다 텍스트로 다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은. 예, 그래서 청각은 발전했는데 예, 대화를 이해는 못하고요. 거기다 발화를 못하죠. 대답을 못해요. 그 행동 최적화, 아까 알파고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제 친구 뭐 쇼핑몰 하는 거, 리드 같은 거 이런 게 다 최적화라 그랬잖아요. 최적화, 행동 최적화.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AI가 많이 발전했어요.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앨런 머스크가 역시 투자한 오픈 AI의 GPT-2 올해 또 GPT-3가 나와가지고 뭐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면 어떤 문장을 주면 이 문장 다음에 나올 그럴듯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한 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썰이 상당히 그럴듯한 거예요. 옛날보다는 많이. 하지만 여전히 에러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느 비즈니스에 쓸지는 아직은 몰라요. 콜센터에 쓰면 안 돼요. 썰을 풀면 안 되죠. 콜센터 직원이. 고객한테 응대를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하진 않은 거예요. 에러는 내는 거예요. 근데 썰을 푸는 거예요. 가장 그럴듯한. 강화도에 외계인이 발견됐다. 이런 그 문장 하나 주면은 어젯밤 12시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그다음에 또 AI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비싼 게 아니에요. AI는 다 공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중요한 건 오히려 AI 리터러시죠. 전 러시아 웹사이트 못 가요. 러시아어 몰라가지고요. 리터러시가 안 되니까 러시아 컨텐츠가 전혀 저한테 의미가 없죠. AI 리소스는 지금 상당히 많이 무료가 많고 오픈 소스, 오픈 페이퍼, 트랜스퍼 러닝 다 무료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25년 전에 웹사이트 만드는 거 되게 값싼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게 세계 10대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AI도 똑같은 그런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비슷한 가짜를 만드는, 여기 보면 이런 사이트를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머신러닝도 한번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크게 딱 세 단어만 아시면 돼요. 태스크가 있고요, 퍼포먼스가 있고,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머신이 어떤 태스크를 하는데 익스피리언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올라가면 그걸 머신러닝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계가 뭐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정의하고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뉴럴 네트워크 사례, 제가 뭐 뱅크럽시 프리딕션 했던 사례, 또는 이런 주가 금융시장에서 인덱스를 예측했던 사례,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이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이름이 올디스 벗 굿디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통계학, 계량 경제학적인 기법, 또는 공대 나오신 분은 공학적 기법, 그런 것들에다가 AI 기법이 하나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시켜야 돼요. 기존의 기법과 AI 기법이 어떤 게 더 나은지 테스트하시면서 가는 거지, AI가 모든 기존의 어떠한 인간이 이룩해 놓은 많은 지식을 짓밟고 이길 것이다, 그런 건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또는 현업 지식을 가지고 AI로 업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제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떠한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혹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전TV 여기 링크 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리터러시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시시한 거였어?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시함을 한번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업무나 여러분들 인생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시게 되죠. 근데 마냥 그냥 제가 오늘 몇 가지 산수를 보여드렸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거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시면 거의 이해가 되는. 근데 그건 하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할 줄 아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수학적으로 또 산수적인 개념들이고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였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아마 현업에서 활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링크를 드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더 공부하실 분은, 제가 이 유튜브도 올해 3월에 처음 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강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이왕 이럴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일단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잠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에 온라인 그 질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대답을 좀 해드리고요. 요 선정된 분들도 그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질문이다 싶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순서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업무에서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AI를 해야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또는 실수를 해도 영향이 적은 분야에 적합하다고 할 경우 공장의 세이프티와 관련된 항목에는 인공지능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보여야 할런지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잘하면 되는 분야면 그냥 인공지능 하면 되죠. 아까 리드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데 하시면 되는 거. 근데 실수해서 너무 코스트가 큰 경우, 사람이 죽는 거죠, 뭐 어떻게 결국은. 공장의 경우도 만약 사람이 다치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그래서 사실 공장에서 이제 코봇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완전한 자동화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완전 자율주행차 있죠.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그냥 영원히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완전 자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 자율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일하시거나 모든 일이 완전 자동이 아니라 다 부분 자동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같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줄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하면 할수록 아마 일자리는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석유화학공정이나 정유공정 사례 제가 만약 미리 이거를 한 일주일 전이나 한 보름 전에 알았으면 준비를 해서 가져오려고 했을 텐데 오늘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 최적화를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그러니까 사람을 빼고 싶은 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최적화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생각하시는 게 인공지능의 첫걸음이다라고. 아까 사람 같은 것을 만드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뭐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 사람이 하던 일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자꾸 사람보다 잘한다는 등 이런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돼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돈 버는 회사들은 다 최적화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질문한다면 석유화학 공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유 공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최적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럼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가 그걸 보면 이게 좀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한 챗봇이 안 된다니까요. 예, 챗봇이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고 자꾸 그러냐? 논문이 없어요. 논문이 없어요. 논문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러는 거 다 논문, 다 이거 토목, 물리학 다 이걸로 기반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 건물이 왜 안 무너집니까? 예. 학문적으로 토대가 없는 것이 현실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챗봇은 이제 겨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챗봇도 하나 할 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요. 최적화를 할 오브젝티브가 명확해지면 그때 챗봇 하세요. 뭐든지 그 관점에서 보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 있네요. 딥러닝을 활용한 검사 공정에서 불충분한 데이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거기 아까 사실은 제가 슬라이드를 뺐더니 질문이 나왔네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올해 뭐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이라는 걸 그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 받았는데 3번째 받았는데 거기 슬라이드 저희가 개발할 때 어떤 제조회사의 품질 관리 인공지능 시스템 딥러닝으로 개발한 거였거든요. 첫 한 달 동안 답이 안 나왔어요. 너무 창피했어 제가. 회사 임원도 오시고 생산본부에도 오셔가지고 왜 안 나오냐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원래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딥러닝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첫 한 달은 못 찾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달에 찾아서 성공을 했어요. 딥러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제가 여기 과학의 영역이보다는 아직 공학이나 연금술 같은 상황이에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 돼도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뭐 노하우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 시각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데이터가 1000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미니멈 한 500개 정도. 저희가 이 상 받았을 때가 저도 1000개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얼마나, 그래서 저희가 한 500개 받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니까 좀 번민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500개를 곱하기 한 4로 만들었어요. 그림이라는 게 뭐 오리엔테이션을 바꾸거나 거울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러면 또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카테고리별로 한 2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결국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각의 경우는 1000개 이상인데 안 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0개가 일단 넘으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을 다시 보면 딥러닝을 활용한 검사 공정에서 불충분한 데이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저희가 이렇게 카피해서 더 많이 늘려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여러 기법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1000개 정도. 근데 카테고리별로 한 100개인데 해달라 하겠다 그러면 좀 무리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머디티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딥러닝을 할 수 있겠나? 예, 그게 아까 좀 설명드린 거예요. 예측. 제가 아까 이것도 여기 커머디티와 관련이 돼요. 이거 코퍼 이런 게 다 선물 지수였는데요. 이런 것도 관련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일 오를지 말지를 예측하는 거였어요. 2시 반에 학습을 시켜요. 데이터를. 그리고 3시까지 학습을 시키고 3시에 발표를 했어요. 이 지수에 대해서. 이게 그걸 맞히는 확률이에요.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맞춘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런데 이 방법론에 딥러닝도 쓰고 여러 가지 썼는데 제가 이것도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딥러닝 거기서 제일 간단한 잘 맞춘 게 라쏘 리그레션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커머디티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딥러닝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은 한데 그것이 기존의 방법론보다 더 나을지는 테스트 해보시라는 거예요. 딥러닝이 무조건 좋을 리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예, 딥러닝은 오히려 이런 숫자보다는 숫자를 잘한다는 거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딥러닝은 아까 전에 시각이나 청각 같은 스트럭처가 있는 데이터 있죠. 스트럭처가 있는 데이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숫자 데이터는 스트럭처가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잘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행이니까 제가 이 프로젝트 할 때도 저한테 의뢰한 분들이 그 한국의 외국계 은행 사장님들이었는데 저한테 딥러닝을 꼭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딥러닝 저희가 이 논문 발표 이 내용에 보면 딥러닝이 제일 좋은 방법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사건 발생 가능성 정도를 딥러닝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체계화하는 거예요. 많은 금융기관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오늘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이 도대체 그동안 어디선가 발생했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난 다음, 만약 북핵 쏜 다음에 저는 북핵 쏜 날은 무조건 주식 삽니다. 저는. 그다음에 저 김정일 죽은 날 주식 사서 돈 엄청 벌었어요. 김정일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 패닉돼가지고 주식을 팔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은 게 왜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될 이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지정학적 사건인데 지정학적인 그 사건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주식시장이나 이런 커머디티 마켓이나 그 이후에 어떤 패턴은 상당히 유사한 걸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패턴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오늘 같은 날을 찾아서 그날과 비슷한 패턴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예측하는 거 말고 그럼 오늘 같은 날을 찾는 그 방법은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그 비정형 데이터로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기사 뭐 이런 데이터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것들을 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오늘이랑 비슷한 날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논문하거나 그런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결국은 저는 오늘 같은 날이라기보다는 요즘 같았던 일주일, 요즘 같았던 한 달 이런 어떤 만약 주가나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의 패턴을 비슷한 걸 찾으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코릴레이션 코사인만 구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서로 두 가지를 겹쳐 보면 그것이 비슷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찾는 노력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는 이런 2차원의 영상을 판독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주식시장이나 금융에서 뭐 어떻게 쓰이냐면 시간별로 주식 그 어떤 가격으로 얘기하면 이게 또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턴을
찾는 그런 용도로 많이 또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는 것 자체는 이런 딥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그것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구조가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같은 것도 다 구조가 있죠. 그냥 마냥 랜덤하게 우리가 프리퀀시를 발생시키면 전혀 듣기 싫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개가 짖는 소리, 고양이가 하는 소리, 사람의 말은 다 어떤 패턴, 구조적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딥러닝이 굉장히 잘 학습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CNN이 발달한 거는 GPU 때문이냐, NPU. 예. 그러면 현재 영상 시각 분야의 딥러닝 기술이 언어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을런지요. 예, 맞지만 또 다를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영상과 영상 시각 청각은 이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방금 고양이를 봤다고 해서 지금 강아지를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대화는요. 굉장히 많은 컴비네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만약 맨날 4명이 모였는데 한 명이 지지난번 미팅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4명의 오늘 대화 중엔 얘는 꼭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팅에 빠졌기 때문에 그 컴비네이션에 어떤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같은 경우는 그 컴비네이션이 상당히 인피니트하기 때문에 뻘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대화는 지금 우리의 어떠한 상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는 아직까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라는 게 학습의 결과입니까? 학습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 대화가 제가 옛날에 학습한 걸 지금 제가 떠들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 오늘 처음 듣는 질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과거의 학습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대화가 금방 될 거냐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가족과 얘기하고 나오셨다면 얘기를 하는 게 낫어요? 안 하는 게 낫어요?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점수를 잃고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대화의 결과의 점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인공지능 챗봇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화를 할 때 점수가 만약 우리 머릿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호감도, 여러분들 데이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역전의 기회는 있어요. 데이트 2시간 동안. 처음에 만나자마자 너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러면 이제 벌써 거기서 마이너스 확 내려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점수를 계속 따는 훈련을 하면 모든 남녀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점수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 챗봇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발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챗봇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AI는 다 수학이거든요. 단지 그 계산을 컴퓨터가 해주는 것뿐인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무슨 매직이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현장에서건 여기서건 할 건데 먼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기회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더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끝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요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요번에 처음 진행을 해봤습니다. SK 마이써니에서 개발한 써니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처음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상단에 보시면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 서베이에서 강의 만족도를 응답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질의응답을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왕 저는 질의응답만 하면 더 좋겠어요, 사실은. 그죠? 예. 그냥 다 할게요. 여기 혹시 또 더 있는지. 파이낸스에 AI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투자 의사 결정에도 해당되는지, 실제로 유의미한 투자 성과가 나오는지 나오죠. 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MIT에 2009년 10년에 비지팅 프로페서 있었는데 그때 AI 전공한 한국 사람들은 다 월스트리트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돈을 벌어온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쓴 논문도 놀라울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서 창업을 하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예. 근데 학생들이 창업을 안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제가 믿어지지가 않으면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리플리케이션 해보시면 돼요. 예, 학문이랑은 리플리케이션이잖아요. 리플리케이션 해봤을 때 안 되면 저희가 뭔가 실수를 한 거고요. 여기서 뭔가 괜찮다 그러면 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과학적 방법론으로 뭐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걸로 큰 돈을 번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2x2도 있고 음성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같이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같이 분석하는 효용이 있으면 가능도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예, 그런 연구도 아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영상이 상대적으로 빠른데 영상 정보의 딥러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아까 말씀드린 영상만 잘하는 건 아니고 지금 청각 같은 그런 시간 데이터, 흐르는 시간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언어적으로 그런 이해 부분이 아직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오늘 강의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